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단순히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신생아라는 존재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신생아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존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 부모님 당연히 충격이 크실 거고요.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대 목동병원의 자체 역학 전문 조사팀이요. 1차 조사를 이제 마쳤는데 그 사망자 중 3명이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균에 감염된 경로는 수액 또는 주사제를 통한 감염으로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또 있었을 텐데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진 미수가 4명이 심정지 전에 똑같은 수액과 주사액을 맞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수액을 맞은 신생아는 전체 입원 환자 16명 중에 5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을 빼고 모두 숨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감염 경로가 지금 수액 주사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염된 걸까요? 네, 물론 자세한 거는 경찰 조사가 좀 이어진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사실 유력한 것은 수액을 재배합하는 과정이나 또 주사 바늘을 꼽는 과정에서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주사제나 수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는 약처럼 약사가 이렇게 조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 조제 과정에서 감염되는 건 아닐까요? 예,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 신생아들에게 주사된 것이 영양주사제의 일종인 TPN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TPN은 당일 제조돼서 신생아들에게 투여가 됩니다. 근데 사건 당일은 사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에 미리 이 TPN을 제조를 하고 사흘치를 한꺼번에 제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5일에 그 TPN을 투여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아무런 증상을 이제 나타낸 신생아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조제실에서 이제 다른 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조제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근데 중환자실 중에서도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이잖아요. 특별히 멸균 과정에 분명히 신경을 썼을 텐데요.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비의료인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게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도 주사액을 썼거나 뭐 주사를 준비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멸균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한 게 이게 의료사고가 입증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전히 그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피해자 입장이나 뭐 환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 개정안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해철법이라고도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요, 그 의료 분쟁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을 요하고 있고요. 또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장애 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요, 이 자동 개시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 없어서 피상대방이죠. 상대방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환자 입장에서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던 것과에 비하면은 그나마 환자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의료 분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잖아요. 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그 이 법 개정안입니다. 시행된 지가 조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라서 일단 조정 절차가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자동 조정 개시가 됨에 따라서 조정 개시율이 2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료사고는 분명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또 우리 사회 문제잖아요. 우리처럼 일반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법적 장치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법적인 장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의료 행위에 앞서서 의사에게 나의 상태 그리고 과거의 병력
이나 뭐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그리고 내가 이 치료 행위를 받게 되면은 어떤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의료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한참 뒤에 이것이 의료 사고인지 여부를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자신이 좀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또 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담 과정에서 의사와의 상담 과정을 조금 녹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효율적인 자유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어떤 뭐 대비책 있을까요? 사실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나의 진료기록부요? 네. 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진료기록부부터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들 많이 당황하시고 경황이 없으셔서 맞아요. 진료기록부를 복사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의료 분쟁의 경우에는 대형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하셔서 많이들 포기를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10건, 그러니까 의료 분쟁 10건 중에는 6건 정도가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선 의료 진료 기록을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확보를 하고 싶은데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 진료 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해서요. 환자는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병원은 이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진료 기록부 열람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복사를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